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이제 가을도 점점 절정에 치닫고 있죠. 저도 가을산의 절경을 즐기러 최근에 처음으로 영남 알프스에 다녀왔습니다. 영남 알프스 간월제는 억새 맛집, 단풍 맛집으로 가을마다 방송에도 참 많이 나와서 매년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정말 많죠. 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기 아래 주차를 하고 한참 걸어 올라왔습니다. 간월제까지는 너무 가파르지 않고 걷기 딱 좋은 경사라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세요? 바다를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 산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특히나 가을 산길을 오르다 보면 단풍잎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다정한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을 산의 나무들은 참 멋지죠. 봄부터 여름까지 쉴 새 없이 초록잎을 피워내다가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어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빛을 냅니다. 잎이 마지막으로 빛나는 그 순간을 만끽하다 보면 우리 삶도 결국 가을산의 나무와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복잡하다면 가까운 산에 올라 가을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알록달록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나무들,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 맑고 시원한 공기, 복잡했던 마음이 어느새 차곡차곡 정리될 거예요. 이날 가을산은 정말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호기롭게 얇은 바람막이를 입고 갔는데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 금방이라도 감기에 걸리겠구나 싶어서 아쉽지만 저희는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왜 많은 등산객들이 얇은 패딩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여태까지 등산하다가 중간에 하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쉬움이 남지만 내려오는 길에 멋진 산세를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내려오자마자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어묵을 먹었는데요. 간월제까지 올라가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가을 풍경을 충분히 만끽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산 아래서 먹는 어묵도 정말 꿀맛이었고 다음에는 꼭 간월제까지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담아올게요.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알록달록했던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도 하나둘 잎을 떨구고 차갑고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겨울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겨울은 종종 힘들고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내딛기 힘든 차가운 길을 걷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우리가 견뎌야 할 추위와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캐서린 메이라는 작가의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캐서린 메이가 겨울을 나는 동안 자신에게 이유 없이 찾아온 인생의 힘든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한 회고록인데요. 40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런 남편의 맹장염,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한 실직, 아들의 등교 거부 등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인생의 겨울 한가운데 서 있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환기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아이의 출생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치욕이나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은 과도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현실 세계와 어딘가 다른 세계 사이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질질 끌어온 인간관계의 종결, 부모님이 나이 들매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난 돌봄의 부담,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 따위와 함께 온다. 어떤 겨울은 몸서리 쳐지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취급을 받는 걸 깨닫게 되거나 근무해온 회사가 파산하거나 당신의 파트너가 새로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경우처럼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 윈터링은 보통 비자발적이고 외롭고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윈터링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언제나 여름만 계속되는 인생도 있는데 우리만 그런 인생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영원히 태양 가까이 있는 적도의 보금자리와 끝없이 계속되는 불변의 전성기를 꿈꾼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여러분들은 그 겨울을 어떻게 살아내셨나요? 작품 중에 캐서린 메이는 우리를 찾아온 인생의 겨울에 인사를 건네고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아이처럼 포용과 사랑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잘 챙겨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쐬러 산책을 나가고 자신을 달래주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혹독한 겨울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하기도 한다고요. 그녀는 인생의 겨울을 무턱대고 무의미하고 의지박약한 날들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겨울을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긴 겨울나기의 과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겨울을 잘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을 먹먹해지게 하는 통찰력 있는 책을 만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인생의 혹한기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방식과 속도대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방 금지곡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노래방에 가면 꼭 한두 명씩 있죠. 첫 소절만 들어도 그 노래만은 제발 뜯어 말리고 싶은 노래들. 엄청나게 고음이거나 원곡 가수가 너무 잘 부르거나 오글거리거나 느끼하거나 노래방 금지곡은 이유도 제각각 다양한데요. 오늘은 또치마데라는 블로거가 말하는
노래방 금지곡 베스트 5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대학교 때 동아리 뒤풀이로 노래방을 가면 이 노래 부르는 선배들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내게 미쳤으니까. 누나 빼고 썸녀 이름을 넣는 분들 정말 미쳤죠. 이 노래는 저는 호불호는 좀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임재범의 고해. 이 노래가 제가 엄청 어릴 때는 되게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는데 어느 순간은 지금 금지곡까지 올라오게 된 이거는 임재범만 불러야 된다는 그런 노래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감히 그녀를 이런 노래인데 진짜 이 노래 선곡한 너를 어떻게 해야 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재범 노래는 임재범이 부르니까 멋있는 겁니다. 니마 제발 그 노래를 부르지 마오. 세 번째, 임창정의 소주 한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왜 말 안 하겠어요. 노래방 갑분싸는 이제 그만. 네 번째, 버즈 겁쟁이. 저희 세대는 그런 말이 있죠. 그 시절 우리는 버즈였다. 이 노래가 왜 금지곡이지?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냥 교실에서 전부 다 겁쟁이였어요. 다들 항상 자기가 겁쟁이에요.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늘 숨어만 있는 나는 겁쟁이랍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벌써 금지곡까지 올랐네요. 근데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한데 민경훈이 리즈 시절이었던 버즈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의 노래였는데 두성은 제발 그만. 민경훈 노래는 민경훈이 부르니까 멋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소찬이의 티얼즈. 와, 이 노래도 금지곡이에요? 이 노래는 지금도 가끔 노래방을 자주 가진 않지만 항상 들려요. 금지곡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불려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예전에 저희 슈퍼스타 K 유명할 때 그 락통령이라는 분이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이 노래를 부르면 엄청 잔인하죠. 엄청난 고음이 돼야 부를 수 있는 노래죠. 꽤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시작과 동시에 소음이 돼버리는 마법 같아요. 부르는 순간 감정이 폭주하고 결국 고음에서 다같이 현실로 추락하는 노래방 금지곡들. 나 이번에 진짜 자신 있어. 마이크를 잡는 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임재범, 박효신, 김범수, 이런 예술가분들의 노래는 그냥 듣기만 합시다. 분위기도 목청도 관계도 무너져버리는 노래들은 이제 스탑. 우리 모두 야생화는 밖에서 보고 너를 위해는 집에서 듣자고요. 여러분들의 노래방 금지곡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메모리 몽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세상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신조어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못 알아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분명 저 같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MG 신조어 10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를 알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느조. 느낌 좋아의 줄임말인데요. 감성 가득한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한대요. 느존남, 느존녀, 느족카페, 느족코디.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런닝맨에서도 느조시라는 신조어가 퀴즈로 등장했다고 하네요. 메모리몽 라디오도 느조신가요? 자, 먼저 두 번째, GMG. 무슨 뜻일까요? 가면 가의 초성을 영문 알파벳으로 바꾼 신조어로 너가 가면 나도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네, 진짜 카톡으로 이렇게 단체 카톡에서 뭐 오늘 어디 갈 사람 하면 너 가면 가, 가면 가지, 가면 가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GMG라는 따로 신조어가 있을 정도였구나. 몰랐네요. 세 번째,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약간 이제 유행이 지나간 것 같은데 테토남, 테토녀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리더십이 외향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을 뜻한대요. 반면 애견남, 애견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다정하고 섬세하며 감성 중심적인 성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궁금하네요. 네 번째, 감다살, 감다뒤. 감이 다 살아났다, 감이 다 뒤졌다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감다살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나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좋았을 때, 반대로 감다니는 결과가 별로거나 실망스러울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에서 자주 사용되는 줄임말로 방송인의 기량이나 입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래요. 다섯 번째, 무지컬. 뇌지컬도 피지컬도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생각도 없고 힘도 없다는 의미래요. 저 완전 무지컬이에요 라면 자신을 가볍게 비하하거나 제 게임할 때 보면 완전 무지컬이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네요. 이게 뭐 없을무인가봐요. 여섯 번째, 밥플릭스. 이건 왠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밥과 넷플릭스를 조합한 말. 집에서 식사하면서 OTT 컨텐츠를 보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쓰일 때 밥플릭스 뭐 볼지 추천 좀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윗쑤시개. 위를 이쑤시개로 쑤시나요? 무슨 뜻이지? 이 용어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매운 음식들, 엽떡이나 마라탕 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치아에 음식물이 끼어 답답할 때 이쑤시개를 찾듯이 답답한 내속을 뻥 뚫어줄 매운 음식을 일컫는 용어라네요. 여러분들의 윗쑤시개는 무엇인가요?
8번째, 한플루언서. 에휴. 한숨을 너무 크게 쉬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을 말한대요. 맞아요. 옆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한숨 소리나 이런 것들이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야 된다나? 텐션을 막 밑으로 같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의 뜻하나 봐요. 늘 피곤해 보이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신다고요? 그 사람 완전 한플루언서네요 라고 표현하면 적절해 보이는데요. 9번째, 테무인간. 온라인 쇼핑몰인 테무를 활용한 단어인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퀄리티는 별로인 사람을 뜻한대요. 친구가 밤새 준비한 발표가 기대 이하일 때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별로야, 나 테무인간인가 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네요. 10번째, 막나귀. 막상 나가려니 귀찮다의 줄임말로 약속이나 외출 직전 귀찮아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래요. 비 와서 더 막나기됨처럼 날씨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쓰이기도 한대요. 네, 이렇게 10가지 신조어 소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개해드린 신조어 중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이제 SNS를 보다가 가끔 이런 단어들이 나와도 다 이해하시겠죠?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은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는데요. 처음엔 아리송하지만 알고 나면 중독성 있는 MZ들의 신조어.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때마다 GMG 하는 자세로 센스를 장착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메모리멍이었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 영화 프랑켄슈타인이 올라왔죠. 저는 이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바로 시청했는데요. 저에게 강력한 울림을 준 영화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자랍니다. 동생을 낳다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매우 복잡한데요. 그는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창조하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과학자로 자랍니다. 의료계에서는 외과 의사로 인정받았지만 그의 연구는 종교적 이유로 전통의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무기무역상 헨리 할랜더가 빅터에게 거액의 자금과 버려진 탑을 제공합니다. 빅터는 버려진 탑을 실험 기지로 삼아 괴생명체를 만들려 합니다. 빅터는 전쟁터에서 온 시체 부분들을 막 모아서 괴물의 몸을 만듭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촘촘히 이어 붙여서요. 전기 충격을 통해 한 생명이 깨어나지만 그의 창조는 처음엔 기대와는 달리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처음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무해한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나는 왜 이토록 다르게 만들어졌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빅터는 괴물의 지능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차 그의 창조물에게 냉정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빅터는 괴물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괴물은 창조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고독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빅터의 실험실에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데 빅터는 이 실험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괴물은 불길 속에서 탈출해 자유를 얻고 숲속의 한 가족의 오두막으로 숨어드는데요.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통해 언어를 배우고 책을 읽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괴물은 스스로를 돌보며 오두막 가족을 위해 나무를 모으는 행동도 보입니다. 노인은 그를 숲의 영혼이라고 칭하죠. 하지만 가족이 떠나고 노인은 늑대에게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습니다. 돌아온 가족은 괴물이 노인을 해쳤다고 오해하고 괴물에게 총을 쏘는데요. 괴물은 죽은 듯 보이지만 사실상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빅터를 다시 마주할 결심을 합니다. 괴물은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빅터를 찾아가 동반자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빅터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더 큰 고통이 생기고 세상에 예기치 않은 파멸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 거절은 괴물의 분노를 자극하죠. 괴물은 빅터에게 맞서고 빅터는 총을 들고 괴물과 대치하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빅터의 동생의 약혼녀가 그 현장에 나타나고 그녀는 괴물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빅터는 괴물을 쏘려다 실수로 동생의 약혼녀 엘리자베스를 다치게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결국 중상을 입게 되고 괴물은 그녀를 품에 안고 근처 동굴로 데려가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빅터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괴물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추격은 북극으로 이어지고 빅터는 극한의 환경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빅터는 배에 구조되는데요. 한 덴마크 탐험선이 얼음에 갇혀 있고 선원들은 부상당한 그를 구합니다. 곧바로 괴물도 그 배에 올라타고 두 존재는 마지막으로 마주 앉습니다. 빅터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창조자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괴물에게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괴물은 결국 빅터를 용서하게 되는데요. 그 후 괴물은 자신의 초인적인 힘으로 얼어붙은 배를 밀어내 구조를 돕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괴물이 얼음의 지평선 쪽으로 걸어가며 일출을 맞는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섞인 평온함이 담겨있고 태양빛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죠.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누가 진짜 괴물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창조주를 갈망하지만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인간. 서로를 두려워한 두 인물이 만들어낸 비극이 참 가슴 아팠던 영화였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은 묻습니다. 나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들었나요?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마음 어딘가에 외면했던 상처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밤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는 감정들. 그 감정은 괴물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요.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몽 라디오를 듣는 시간만큼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과 불안, 복잡하고 무거운 모든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요동치는 이놈의 자존감, 시중에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고 방송에도 툭하면 나오는 주제, 바로 자존감이죠. 그만큼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로와 응원의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만의 제일 좋은 방법이 등산인데, 오늘 이렇게 황령산 정상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괜찮아, 나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 자존감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여러분도 그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작고 소중한 것들을 챙겨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수히 많은 어려움의 순간을 잘 넘기셨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일들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튼을 열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한 것, 누군가와 따스한 미소를 주고받는 것, 그런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성취들을 인정해주세요. 작은 행복이 쌓여서 커다란 행복이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비교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처럼 긴 여정이고 다른 사람과의 속도를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속도, 여러분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비교는 금물이에요. 네 번째, 자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세요. 혹시 요즘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고 있진 않나요? 좀 더 여유를 두고 스스로에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잠시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부족한 점 없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은 잠시일 뿐, 진짜 나 자신은 언제나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 그 자체로 괜찮다고 인정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오늘은 최근 환승연의 포에 나왔던 승용이 지연에게 빌려준 바로 그 책, 정대건 작가의 급류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대건 작가의 급류, 어떤 책일까요? 스포일러 1000%, 먼저 줄거리부터 요약해 드릴게요. 주인공인 도담과 해솔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해솔이 물에 빠질 뻔한 것을 도담이 구하게 되며 둘의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이후 둘은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며 풋풋하고 순수한 첫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담의 아버지인 창석과 해솔의 어머니인 미영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게 되는데요. 도담과 해솔은 그 정황을 의심하게 되고
해솔은 도담을 따라 그들의 부모가 만나는 날 밤에 몰래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죠. 창석과 미영은 상의를 벗은 채 물속에 들어가 둘만의 낙원처럼 비를 만끽합니다. 해솔은 용소에서 나오지 않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발을 동동 구르다 랜턴 스위치를 켜서 그들을 비추는데요. 불륜의 현장에서 그들의 부모는 몸을 숨기기 급급했고 그렇게 계곡의 급류에 휩쓸린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 벗은 상태인 걸로 묘사되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도담과 해솔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고 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해솔은 결국 가족을 따라 진평을 떠나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도담은 진평에 남아 주변의 시선, 수군거림, 엄마의 원망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도담과 해솔은 우연히 재회하게 되지만 두 사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회의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지만 그들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맞는지, 죄책감인지, 그럼에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지 복잡한 감정들과 맞서며 혼란을 느낍니다. 도담에게 사랑은 급류와 같은 위험한 이름이었다. 휩쓸려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발가벗은 시체로 떠오르는 것, 다슬기가 온몸을 뒤덮는 것이다.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소설은 인간의 상처, 죄책감, 사회적 시선, 그리고 트라우마가 인간을 얼마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도담과 해솔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면서 사랑의 형태는 단 하나가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너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돼. 이 소설을 한 줄로 정리해주는 문장이죠. 이 소설은 사랑, 상처, 용서, 트라우마, 회복 같은 무거운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인간의 고통과 내면의 복잡함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죠. 트라우마 속에서 견디고 살아남으려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읽는 내내 참 가슴이 아팠던 책이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휘청이게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아야겠죠. 정재건 작가의 급류가 말해주는 중요한 것, 우리가 휩쓸릴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급류를 만났을 때 좀 더 단단하고 강인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설 부분 베스트셀러인 성애나의 혼모노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배우 박정민의 추천사로 최근 더 화제가 되었던 소설이죠. 성애나의 혼모노는 무속문화의 독특한 세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소설로 주인공이자 박수무당인 문수와 그 앞집에 이사온 신애기 간의 기싸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럼 바로 줄거리 요약 시작해볼게요. 늙은 무당인 주인공 문수는 30년차 박수무당으로 장수할멈 신을 모시며 오랫동안 신의 뜻을 대신 전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신의 존재와 그 힘을 믿고 자신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장수할멈 신이 호련히 떠나버리면서 문수는 그야말로 신발이 다 해버린 무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신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속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손님이 끊기고 생계는 점점 막막해지는데요. 그런데 신애기라는 새로운 인물이 문수의 앞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어쩌다 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골목은 터가 세서 다들 꺼리는데. 박수가 이렇게 묻자 신애기는 섬뜩한 대답을 합니다. 장수할멈이 점지해줬어. 내 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신애기는 젊고 매력적인 무당으로 자신의 신의 힘을 강하게 발산하며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문수는 질투심에 신애기를 훔쳐보는데요. 신애기는 점사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고 자신이 섬기던 신령이 신애기에게 옮겨갔다고 의심합니다. 문수는 그동안 가졌던 신의 힘을 잃은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문수는 예전처럼 사람들의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 늙은 문수는 젊게도 작두타기도 연이어 실패하고 평소 막역하게 지내던 국회의원에게까지 버림받는데요. 그는 국회의원이 의뢰한 신애기의 구판에 쳐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장수할멈에 대한 배신감이 사무친 구판. 문수는 구판 위에서 작두를 타며 광기에 휩싸입니다. 접신을 깃털처럼 가볍게 칼춤을 추는 신애기. 하지만 문수는 작두를 타며 피를 뚝뚝 흘립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히고 오금이 무지근하게 당겨오며 발바닥은 뜨겁고 끈적한 피로 흥건한 박수의 작두타기. 문수의 작두타기는 신내림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연기일까요? 이 소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끝이 납니다.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군가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노연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그 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휘둥그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황보와 그의 가족들도 기도를 멈추고 나를 올려본다. 할멈도 이 장관을 다 지켜보고 있겠지.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무얼 알겠냐마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애나의 혼모노는 믿음과 위선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인데요. 혼모노를 향해 나아가는 처절한 몸부림이 극에 달해 결국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은 혼모노이신가요? 니시모노이신가요?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엊그제 새로 새해 인사를 나눴던 것 같은데 어느덧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단풍을 즐기고 싶어서 아침 든든히 먹고 이렇게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자랑 황명산이고요. 최근 해외에 부산에
야경 맛집으로 소개라도 된 건지 요즘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가 되었더라고요. 저희는 연제구청 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황령산에 올랐습니다. 지금 저는 가을빛이 환하게 빛나는 산길을 오르며 여러분께 맑은 산의 공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황령산 북쪽 골짜기인 물망골입니다. 물망골은 맑은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수량이 풍부하게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작고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죠. 와, 너무 힘들다. 중간 지점에서 잠깐 쉬어가려는 그때 불어온 작은 바람 하나가 제 등을 살짝 밀어주더라고요. 그 바람 속에는 지난 계절의 온기와 이제 시작되는 차가운 계절의 기운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서로 다른 온도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계절인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단풍잎이 바스락거리며 인사를 건네는데요. 빨갛게 물든 단풍이 너무 예쁘죠? 가을에만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의 풍경이 시선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단풍 구경을 하며 한 걸음만 더 쉬지 않고 올라가니 점점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망대 도착. 황령산은 부산에선 100만 불짜리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낮이라 멋진 부산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가시거리가 참 좋죠. 왼쪽엔 광안대교도 보이고 저 멀리 낙동강도 보이고, 와, 부산 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도 보이는데요. 등산을 할 때마다 저는 자연의 위대함과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 정상에 오르면 세상 모든 게 다 조그맣게 보이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이 커다란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짧은 휴식이 필요하셨다면 가을이 다가기 전에 가까운 산길이라도 한번 걸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계절이 우리에게 건네는 인사가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햇빛 아래 식빵 굽는 고양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게도 산 정상에서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직접 만든 연을 날리실 거라며 방패연과 큰 얼레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방패연을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이 바람을 타지 못해서 계속 추락했는데 한번 기세를 타고 나니 위로 점점 더 올라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연이 바람을 탈 때에는 양력, 즉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이 한번 바람을 제대로 타면 제 세상을 만난 듯 신나게 논다고도 말씀하셨고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 연을 날리는 원리가 얼핏 우리 인생과 닮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방패연의 원리인 작용 반작용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삶도 한번 신나게 바람을 타게 되면 방패연처럼 제 세상을 만난 듯 아름답게 춤추게 될 거예요. 오늘도 등산을 통해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요즘 생각이 복잡하시거나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번 가을 끝자락 등산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메모리몽입니다. 오늘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교한 구성과 흡인력 있는 문체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작품.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품은 세계 중편, 채식주의자 몽고반전 나무불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인물의 시점을 통해 영해라는 주인공이 채식을 선언하고 점차 인간적 경계에서 벗어나 식물적 존재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먼저 1부는 영의 남편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영의 첫인상인 문안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선호하며 아내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나 감정적 깊이를 주기보다는 그저 편리하게 존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영애는 갑자기 냉장고 속 고기를 모두 버리고 갑자기 채식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꾸는 잔혹한 피해 악몽이 바로 그 계기였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남편은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기이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영애의 아버지는 어릴 적 자신을 문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에게 물린 상처가 나으려면 그 개를 먹어야 한다며 죽은 개를 요리한 뒤 영애에게 그 고기를 먹게 했었죠. 남편 역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영애에게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 하는데요. 이로 인해 영애는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무참히 짓눌리게 됩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가족 회의까지 열리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영애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강제로 먹이려 합니다. 영애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2부는 형부, 즉 영애의 언니 이내의 남편의 시점에서 전개됩니다. 앞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후의 시점인데요. 영애의 형부 직업은 비디오 아티스트 쪽인 것 같아요. 그는 한동안 작품 활동 정체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는 부인을 통해 우연히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처제에게 점점 성적인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죠. 형부는 예술적 영감을 명분으로 영애를 모델로 삼아 꽃과 식물의 문양을 맨몸에 그리고 촬영하는 작업을 합니다. 소설 속 몽고반점의 푸른색은 식물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처음에 영애의 무기력한 수용이 있었고 점차 그는 예술과 욕망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애에게 성적 환상을 투영하는데요. 그는 마치 덩굴처럼 남녀가 합쳐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몸에 꽃을 그리고 처제와 관계를 맺는데 이를 예술적 성취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작업물을 발견한 이내외 가족들이 충격을 받으며 모든 상황이 폭로되는데요. 형부는 도망치면서 가정을 잃게 되고 영애는 다시 정신병원으로 옮겨집니다. 3부는 이내, 즉 영애의 언니의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남편의 배신과 가정의 붕괴, 동생의 상태 악화로 이내의 삶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지만 남은 가족 중 유일하게 영애를 돌보려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영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점점 인간으로서의 생활 기능을 거부하는데요. 그녀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폭력으로 느끼고 스스로 식물처럼 빛을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영애는 식사를 완전히 거부한 채 나무가 되고 싶다는 믿음을 굳히게 되는데요. 그녀는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서 있으려 하며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언니는 동생이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점차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동생을 자신이 모른 척한 것은 아닌지 미안해하고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애는 건강이 매우 위독해져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고 이내는 이 현실이 정말 꿈인 줄도 모르겠다며 꿈에서 깨면 행복한 현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채식주의자는 한 개인의 채식 선언이라는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사회, 가족, 제도 속 폭력에 의해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영애의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폭력적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 인간성 자체를 거부하고 식물적 평화와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원적 욕망으로 읽힙니다. 반면 주변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과 공포, 억압된 감정을 영애에게 투사하며 그녀를 파괴합니다. 이 소설은 결국 사회적 폭력과 개인의 해방, 욕망 사이의 충돌을 비극적으로 그려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설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캘린더에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 뿐인데 괜히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올해 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치죠. 저 역시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올 한 해 정말 분주하게 지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메모리몽 유튜브를 시작하고 자주 황령산에 오르고 가끔 여행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원하던 기업에 취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예쁜 아기를 낳으셨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사거나 새 집을 마련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누군가는 올해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써 웃지만 사실은 꽤 외로웠을지도 모르고요. 연말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잘한 일보다 후회스러운 일이 먼저 떠오르고 기쁜 날보다 버텨낸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이상하게 연말이 되면 뭔가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게 착착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이상하고도 요상한 강박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린 잘 살아온 날들보다 무사히 보낸 날들로 한 해를 채우잖아요. 혹시 올 한 해도 후회되는 일들이 먼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께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은 일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잘 해내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 하루를 더 버텼고 울고 싶을 때 그래도 일어나 밥을 먹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도 완전히 냉소적인 사람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여러분에게, 잘 버텨온 여러분에게, 그리고 메모리몽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 메모리몽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쉬어갈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몽이었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